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임금을 떼인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을 소액체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퇴직하는 때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소득 재직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소액체당금제는 체불임금을 정부가 일단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은 퇴직자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저소득 재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동자가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체당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확정 판결까지는 통상 7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만 받으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 2개월이면 절차가 끝납니다. 이와 함께 기업 도산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 체당급의 지원 한도도 내년 중 현행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내 임금 체불 규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1조 6,472억 원, 피해 노동자는 35만 2천 명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한편 상습 체불 사업주에는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지난 8일 1차 파업 이후에도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직급별 호봉 상한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맞서면서 노조의 2차 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소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단협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 간의 의견 차로 한 차례 파업 사태까지 겪은 국민은행. 주요 현안인 희망퇴직에 합의하면서 노사 갈등 해결에 실마리를 잡았다는 전망도 잠시. 국민은행 노조와 금융산업 노조가 허인 국민은행장을 단체 협약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당초 논란이 됐었던 성과급 규모는 300%로 일단락됐고 이견이 있던 임금 인상폭도 연일 계속되는 협상 끝에 2.6%로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직급별 호봉 상한제인 페이밴드제와 L제로 직군 직원들의 경력 인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신입사원에 한해 페이밴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도입을 전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L제로 직원들의 경력을 모두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직 내 갈등에 대해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후 조정이라든지 자율적 교섭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태를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면 노조가 예고한 대로 이달 30일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올해 정규직 신입 채용이 없거나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6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9.6%에 그쳤습니다. 또 23.2%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17.2%는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인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밑돈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 정책과 별개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열린 소통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축 융복합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던 족쇄가 조금씩 풀릴 것 같습니다. 정부가 17일부터 규제를 최소화하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는데요. 이 샌드박스가 무엇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서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샌드박스란 모래가 담긴 상자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는 간이 놀이터를 말합니다. 이 샌드박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혁신 기술이 담긴 서비스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규제가 불분명하다면 정부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허가가 필요한지, 규제가 있는지 등을 30일 내에 확인해 줍니다. 법에 규정이 없거나 신기술에 적용하는 게 맞지 않으면 정부 내 협의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 제한을 두고 적합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 특례를 줍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제한이 없는 임시 허가를 줘 바로 시장 출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건을 허가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배달의 민족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실험 확대를 요구하는 등 모두 19건의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한 금융과 건강관리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고속 성장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업계도 호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주 실적도 분명 호조세인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중국, 일본의 미래 경쟁력이 밀린다는 평가가 나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와 증권사들이 추정한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3대 업체의 수주 배터리 물량은 110조 원 이상. 누적 수주액 175조 원의 60% 이상을 작년 한 해 수주한 겁니다. 같은 기간 조선업계 수주액의 5배가 넘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각국의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서 전기자동차와 그에 따른 2차 전지 배터리 수요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배터리 시장 80%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치열한 경쟁 속 장밋빛 그림만 그릴 상황은 아닙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원의 분석에서 한중일 3개국 중 한국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최하위로 나타난 겁니다. 4개 평가 항목 중 기술 경쟁력은 일본, 성장 잠재력은 중국에 밀렸습니다. 또 시장 점유율도 최하위로 어느 것 하나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밀리는 이유로는 경쟁 과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재료 수급 안정성 등이 꼽힙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소재 확보,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업체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곽춘영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일대 오는 6월까지 5G 자율주행 시험장을 만들기로 하고 주간 사업자로 SK텔레콤을 선정했습니다. 상암 DMC 일대는 터널과 회전 교차로 등 다양한 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어 고도 자율협력주행 시범 운영에 적합한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차량이나 인프라 간 통신으로 안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기술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산 출산율은 한명선이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 5천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합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 남양주와 하남시 등지에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김장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2021년부터 6만 6천 가구가 들어설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땅값 상승과 인프라 개선 기대에 부풀어 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신도시 정책을 반대한다며 대책위를 꾸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돈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 못 나간다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민들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면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농사 지는 사람의 대부분은 70대 이상입니다.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토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땅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난 14일 남양주 시민 1,500여 명의 항의 집회가 벌어진 데 앞서 하남 주민 800여 명도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역급행철도가 완공되기 전에 신도시 입주가 이뤄지면서 교통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3기 신도시 조성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의구심도 표시합니다. 신도시 정책들을 보더라도 강제 수용한 그 공공택지를 대부분은 민간건설사에게 되팔면서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고 투기만 부추기는. 첫삽도 뜨기 전에 주민 반발에 부딪힌 3기 신도시. 주민 설득을 위한 정책 당국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0주 내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승분을 다 반납한 곳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에 매매 거래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고 전월세 거래만 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20억 원까지 치솟았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호가는 최근 17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송파잠실 주공 5단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도 정점보다 2억 원가량, 84제곱미터 크기의 리센츠 아파트는 4억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주요 아파트들이 떨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09% 내리며 10주째 하락 일로입니다. 거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새해 들어 16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915건, 하루 평균 57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보다 무려 82.6%나 급감했습니다. 1월만 비교하면 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겹겹이 쌓인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에 매기가 사라진 겁니다. 집값 조정기에는 수요자들이 세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서 당분간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14,500여 건이던 월평균 거래가 10월 18,100여 건으로 뛰더니 11월에도 역대 11월 중 최대인 16,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전세가율이 55%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을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상당폭 오른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오면 세금 부담 우려로 거래 부진이 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연으로의 여행을 꿈꿉니다. 아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러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직업이 있다고 해서 오늘 히든잡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외부보다는 실내에서 활동을 하는 아이가 더 많아졌죠. 이 때문에 자연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직업이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유아숲 지도사입니다. 유아숲 지도사는 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숲 체험을 학습을 통해 오감 발달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유아숲 체험원 관리, 그리고 안전지도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유아숲 교육은 195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숲 유치원 형태로 유럽 전역으로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서울시가 2011년부터 유아숲 체험장 조성을 시작하며 이와 함께 유아숲 지도자라는 직업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비슷한 직업으로 숲 해설가도 있잖아요. 숲 해설가와 유아숲 지도사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숲 해설사는 자연 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서 국민들에게 이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살아가는 이야기, 역할 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을 말하죠. 숲 해설가는 나무나 식물에 대한 생태적 지식을 포함해서 이 숲에 얽힌 역사, 숲과 인간과의 관계 등을 해설하고 체험 활동으로 일반인에게 숲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데 업무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숲 해설가가 연령과 관계없이 숲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숲의 역사와 인문학적 지식을 전달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유아숲 지도사는 유아들의 정서와 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숲 생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유아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유아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해 교육, 놀이, 상담, 보호, 치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숲을 잘 알려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숲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참 다양한데요. 우선 아이들이 숲 교육을 통해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우며 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숲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아 개념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을 통해 창의성과 집중력,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유아숲 교육은 최근 생태교육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교육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숲 체험을 통해 이렇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유아숲 지도사 역시 이 전망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숲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산림청의 유아숲 체험원 확대 조성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아숲 체험장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설 유아숲 체험장도 등록이 가능해지며 유아숲 체험장의 수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 25인당 유아숲 지도사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아숲 지도사의 수요 역시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밝은 직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아숲 지도사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나요? 네, 유아숲 지도사는 아이들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산림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숲은 계절에 따라 자라는 식물도 자연의 색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때 매 시기마다 교육 방법도 달라야 하는데요. 이 자라는 식물의 종류, 숲의 기온, 활동하는 동물들에 대한 설명을 계절마다 조금씩 달리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계절에 맞춘 숲놀이도 함께 구상해서 아이들이 보다 숲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숲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단순히 숲을 구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절에 따른 숲의 변화를 체험하고 그에 맞춘 놀이까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니 숲이 아직 낯선 아이들에게는 유아숲 지도사가 꼭 필요한 선생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이나 유치원 및 유아원으로의 이동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유아숲 지도사의 역할인데요. 이 때문에 유아숲 지도사는 특히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에 강한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또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숲과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유아숲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유아숲 지도사가 되기 위해선 산림청장이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아숲 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곳에서 교육론, 산림생태계, 유아교육 등의 관련 수업을 통해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숲 조성에 대한 컨설팅이나 외부 강연과 같은 부수적인 활동도 원한다면 산림치유 지도자 과정까지 취득해 보다 활동의 폭을 넓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맑은 아이들과 아름다운 숲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아숲 지도사는 최고의 히든잡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숲의 전령사, 유아숲 지도사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